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법, 해양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바다가 상당히 광대한 그 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양은 자원의 큰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땅을 사고 팔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소유주를 가리는 건데, 바다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 정한 것이 바로 국제법이고, 그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제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각 국가 간의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간의 합의인 국제해양법을 가지고 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관할할 수 있는 그런 해양 수역의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것을 해양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법은 각 수역별로 다양한 구역을 나누어서 서로 상이한 어떤 법적 지위랄까 어떤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양 경계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국가 간의 합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가 간의 합의인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역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해, 그 다음이 접속수역, 그 다음이 배타적 경계수역, 또 하나가 대륙봉,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규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계수역, 대륙봉을 제외한 나머지 수역을 우리가 이제 공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양법 협약은 크게 말하면 5개 정도의 수역을 나누어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해는 이제 국가 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행사되는 수역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든 권한이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 바로 영해예요. 그러나 배타적 경계수역은 연안으로부터 약 200km를 얘기하는데요. 이 수역은 말 그대로 연안국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독점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의 탐사, 이용, 개발을 해당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배타적 영역을 쓰게 됐고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우리 바다를 양분한 다음에 영해와 공해를 나눌 수 있는데, 공해라는 것이 광대한 수역이지만 어업기술이라든지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런 광대한 공해가 아무리 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수역인 배타적 경계수역을 만들어서 약소 연안국이라도 그런 수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해양에서의 어떤 경계를 획정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 획정 그 자체가 자원수역에 대한 확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법에서는 해양 경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제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합의해라. 최종 목적은 형평한 해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해양 경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 해양 수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양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이 경계 획정에 대한 어떤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각국 간에 물론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합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법에 의한 해결, 즉 사법적 해결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국제법원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다툼이 되는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좀 더 많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기초로 어떤 국제법을 가지고 해양 경계를 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경계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
이 중시되는 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제 해양법상의 이제 경계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국가, 소위 우리가 이제 그걸 대항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중간선 개념을 택해서 이제 해양 경계를 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접 국가 간끼리는 소위 그 등거리선 뭐 이렇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뭐 해양 경계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러한 이제 뭐 이 중간선이든 이제 뭐 등거리선이든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의 문제가 되겠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해양 경계 문제는 사실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법원에서 이제 해양 경계를 획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1985년도 리비아 몰타 간의 이제 대륙분 경계협정 사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결국 리비아라는 큰 나라고 작은 몰타라는 국가 사이에 이제 해양을 경계하는 문제가 이제 합의가 안 되게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받았는데요.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 작은 몰타라는 나라에게 리비아하고 경계협정이 있어 어떤 그 중간선 개념을 간다는 것은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몰타의 어떤 그 경계협정 효과를 4분의 1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경계가 그만 중간선에서 몰타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제법원에서는 소위 그 형평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국이 다 만족하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사국 간의 모든 지형적인 요건, 그다음에 지리적인 요건, 경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결국 당사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경계협정에 대한 국제 판례는 너무 많고요. 앞으로도 뭐 이건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행히도 이제 한일 한중 간에는 이제 즉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한 바다에 대한 해양 경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뭐 그만큼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일본과의 독도 문제도 있고 특히 동중국해에 있어서는 이호도 문제가 있어서 한중 간의 경계 협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호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동중국해 경계협정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연안으로부터 주장하면 200길 이내에 이호도가 들어가 있고, 우리도 물론 200길 이내에 이호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뭐 중간선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호도는 우리 수용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국은 또 반대는 입장이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평한 해결,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평한 해결이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복잡한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를 가진 개념이기 때문에, 중기 주관 형평한 해결을 맞추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양 경계에 있어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중간선 원칙을 가장 큰 협상의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지상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미디언 라인, 중간선 원칙을 가지고 동중국해에서 한중 간의 경계 협정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설득력 있는 어떤 그 원칙으로 적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 문제가 만일에게 국제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제법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간선 원칙을 강하게 이제 뭐 좀 억셉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호도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경계 협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특히 중간선 원칙이 상당히 그 강세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좀 강하게 어떤 그 좀 주장한다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해양 경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국의 어떤 그 자원 수역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국가들이 사실 양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일 한중 간에는 더 심하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양법 협약에서는 배타 경계 수역은 의 경계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각국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소위 잠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 한일어업협정 문제, 한중어업협정 문제로 귀결된 거죠. 왜냐하면 어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잠정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배달 경계수역 경계정이 되기 이전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협정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업 문제가 배달 경계수역 경계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업 의존도가 큰 국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업 의존도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어업 문제가 해양 경계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제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어업 문제는 해양 경계 협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업 문제가 해양 경계 협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인가, 상대 국가의 어업이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주 조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또 우리가 또 답을 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어업협정 문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한 지배를 상당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국 간의 가장 공통분모가 되는 것은 국제법이에요, 사실은. 국가 간의 합의인 유엔양법 협약을 가지고, 접근하는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중국은 이제 다행히도 2000년도에 베트남하고 통킹만에서 해양경계협정을 당사권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한중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해결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양국 간에 그동안 지속적 노력을 많이 또 해왔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상황인데요. 다만 중국으로서는 특히 서해에서의 어업 문제가 상당히 강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서해에서 해양경계협정, 특히 또한 동주께서 해양경계협정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필요성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해든 동중국해든 해양경계협정이 되면 그 해당 수역이 양분되기 때문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어업이익이 사라지거든요. 어업 수역이 그만큼 사라진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서는 경계협정을 서둘 이유가 없다. 반면에 저희는 상당히 시급하죠. 왜냐하면 이제 상당한 수역들의 우리 수역 내에서 소위 우리 EEZ라고, 즉 우리 배타 경계 수역이라고 예상지어지는 그런 부분에 와서 중어민들이 많은 불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시급하게 해양경계협정을 통해서 우리 어업 이익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중국과 우리하고는 이제 어업에 대한 이익도, 관심도, 또 의존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쪽에 그 협상을 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볼 때 중국의 어떤 그 입장을 보면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느긋한 여유 있는 서두르지 않는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나 이제 언제든 어느 때든 해양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해요. 다만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지가 벌써 1998년도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20년이 훨씬 지난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양경계 협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중국, 베트남 간의 tonkinman에서의 어떤 그 양자 간의 어협정 체결 사건을 상당히 이제 예를 들면서 좀 우리도 좀 더 대등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해양 질서를 좀 더 조속히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으로도 근절하고 그래야만 또 좀 건전한 양권의 어떤 그 해양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더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국지법이란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바꾸는 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도 우리가 지금껏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켜오는 우리 고유한 영토죠. 그래서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질적 체제 하에서 이호도 수역에 대한 어떤 그 해양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우리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호도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호도에서 연구소에서 이런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호도를 알리고 또 해양 경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로 어떤 그 한중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호도 주변 지역의 해양 경계 또 이호도 주변 지역을 우리 지역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호도 유튜브 채널의 어떤 그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사랑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